오늘 주제는 이제 그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한 건데요. 항암제 부작용은 뭐 항암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나 겪어야 되는 문제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넘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항암제는 사실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죠. 항상 희망,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통,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 고통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오늘 그 외래 왔던 분도 이제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낙담을 해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약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잘만 버텨주면은 새로운 약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보다는 그냥 버티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체중이에요. 살만 안 빠지면 결국은 이겨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제를 중단해야 될 이유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꼭 중단할 필요 없이 좀 연기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때, 이 항암제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당연히 약을 바꿔야겠죠. 두 번째는 체중이 너무 빠진 경우.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면 항암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항암제 쓰고 나서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치료했을 때 치료 결과는 좋은데 체중이 빠지는 사람하고, 지금 체중은 안 빠지는데 치료 결과가 안 좋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나중에 가면 오히려 지금은 치료 결과가 안 좋아도 체중이 안 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있고요.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은 거의 환자분들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우울증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넘어가느냐. 그거에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은 이때는 치료보다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고 나서 항암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작용하면은 대부분 항암제가 이제 크게 세 종류를 말해요. 하나는 세포 독성 항암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힘든 항암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 암세포에 있는 특정 이제 수용체가 작동해서 암을 죽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면역 항암제.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이런 세 가지 항암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 3주 과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암제를 맞으면은 결국은 오심구토가 생겨요. 항암제로 인해서 잘 못 먹고, 그러면 이제 식욕부진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몸이 붓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항암제로 인해서 신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입안에 이제 궤양이라든지 구내염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가급적이면은 외부 활동을 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날 음식을 피하고 대부분 익혀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가 지나면 백혈구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은 수족구 증후군. 그러니까 손발에 이제 신경변성 통증과 함께 뭐 생이손처럼 이렇게 변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점점 컨디션이 회복돼서 혈액 검사 결과에서 괜찮네요. 또 항암 치료하고.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가 고통스럽고 항암제 하면 항상 생각나는 항암제가 바로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답은 나와 있어요, 항상. 그리고 과정들은 다 누구나 거의 비슷하게 생겨요. 처음에 맞을 때는 괜찮아요. 특별한 문제 없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갈수록 부작용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결국은 치료의 관건인 거죠. 첫 번째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 피로예요. 피로는 그냥 뭐 당연히 항암을 맞으니까 피로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넘어가는데, 이 피로한 경우가 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바닥에서 누가 뭔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피로인데, 그 과정은 며칠 전부터 계속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팍 쓰러지는 경우들. 그런 게 이제 이런 건데, 어떤 암들에 주로 오느냐? 폐암, 난소암, 전이암들에 오고요.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항암제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런 것들을 손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신이에요. 우리가 피로에 관련된 장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부신인데,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강낭콩 모양에 있는 작은 근데 걔네들이
크기는 작아도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우리 몸에 이제 그 피로와 싸울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이제 부신 기능들입니다. 그럼 이 부신 기능들, 이 피로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피로가 잠을 못 잔다고 하면은 잠을 잘 자게 해야 돼요. 수면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비타민 C 같은 거를 주사를 맞든지 먹든지 이렇게 하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은 우리가 이제 타치온 주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혈액 속에 돌아가는 그 독성 물질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비타민 C보다 더 강력한 게 이 글루타치온, 그다음에 리포익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경구제로서는 뭐냐? 피로하게 되면은 이 피로의 원인이 여러 가지 비타민 영양소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종합 비타민, 보통 이제 호포 비타민 그걸 먹고요. 그다음에 경구제로서 비타민 C, MSM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로를 올리는 거는 누구나 이제 누적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수면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고 계속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땅에서 자기를 잡아당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정신을 놓은 것처럼 딱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시작은 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수면만 잘 자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많이 되고, 또 하나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면은 뭐 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M, 퀘르세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셀시우스라고 보통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식이요법 했을 때 옛날에는 식이요법 하면은 고기를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채소만 먹자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거슨요법이에요. 거슨요법은 그 주스를 하루에 13잔 마시고 커피 간장을 통해서 독소를 빼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약이 없을 때 그게 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약들이 워낙 좋아지고 오히려 식이요법을 해갖고 더 안 좋아져요, 결과들이.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채소만 먹고 단백질 섭취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은 우리 몸의 면역의 가장 기본이 근육이거든요. 어떤 항상 그러잖아요.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다 빠지니까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냐? 바로 당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 단백질은 오히려 느려요. 그리고 기름은 좋은 기름을 이제 먹고 가급적이면 지방 같은 걸 빼는, 이게 이제 지금 식이요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암세포 내에서는 젖산 형태로 축적이 됩니다. 이 당분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비타민 C예요. 왜 그러냐? 비타민 C는 당분하고 구조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 암세포 내의 젖산을 없애주는 게 뭐냐? MSM하고 퀘르세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젖산이 축적되는 걸 막아서 암세포의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은 암 환자들이 내가 굶으면 암세포도 굶고 내가 먹으면 암세포도 먹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말기암 환자들 보게 되면은 체중이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암은 커져요. 왜 커지냐? 그거는 바로 이 젖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으면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젖산을 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다시 당분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자기가 가져가.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인간이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암세포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먹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호소하는 거, 힘든 게 바로 오심이에요. 구토보다 오히려 오심을 더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울렁거리는 증세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이 뇌에 있는 시티존이라고 그래요. 그 중추가 있는데 그 구토 중추, 항암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구토 중추를 자극을 해서 사람이 구토를 많이 하게 만들어요. 이 구토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문제는 항암제로 인해서 이 점막이라든지 장내 세균들이 안 좋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먹기만 하면 토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내 대부분 어느 때 나타나냐면 2일에서 5일 사이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결국은 구신구토로 해서 냄새도 나고 먹고 싶지를 않아요. 그럼 사람이 굶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굶으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어떻게든지 그래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할 때 굶어도 배고픔을 못 느껴요. 왜 그러냐? 암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항암제 자체가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굶은 거하고 항암제를 맞으면서 굶은 거하고는 체중이 2배 이상 빠져버려요. 그게 다 이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만약 구토 때문에 못 먹을 것 같다면 영양제를 반드시 맞아줘야 돼요.
특히 필요하면 하얀색 영양제도 계속 맞아서 체중 빠지는 걸 막아줘야 되고, 이때 놓쳐버리면 암만 나중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토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이 뭐냐? 보통 이제 메페란이라는 게 있고요. 좀 더 강력한 게 온단세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하면 이제 병원에 처방받으면 되고, 안 되면 여기 병원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놔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거의 한 7, 80%는 오심구토가 해결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많은 경우는 해결이 된다는 거. 그 외에 이제 비타민 C라든지 특히 자닥신 이런 걸 받으면은 기초 체력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할 때 자닥신 맞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 구토라든지 이런 게 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은 훨씬 더 나니까. 우리가 아까 그 피로에 관련된 장기가 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면역에 관련된 장기는 어디냐? 흉선이에요. 흉선은 바로 가슴샘이라고 하는데, 이 가슴뼈 바로 안쪽에 있는 조그만 장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자닥신 같은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NK나 T세포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고, 골수에서 이제 그 혈액이라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항암할 때 왜 자닥신, TMO 이런 주사를 맞았을 때 백혈구도 덜 떨어지고 이런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냐?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7년도에 썼던 논문인데요. 뭐냐면은 그 암 환자한테 비타민C를 투여 전하고 투여 후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런 삼해질들이 좋아지고, 또 하나는 피로, 오심구토, 뭐 이런 통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면도 많이 좋아져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비타민C의 효과도 있었지만은 이 당시만 받으면은 약이 별로 없었어요. 항암제 몇 번 하고 나서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환자분 보고 이제 준비하란 이런 얘기들. 근데 비타민C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환자들 중에 한 10%는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좋은 약들이 있으니까 그렇진 않아더라도 도움은 된다는 거를 얘기해 준 자료고요. 그리고 요 문제, 음식에 대한 혐오, 회피. 사실 저희 병원이 음식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이유는 환자가 먹는 밥심으로 이긴다고 하잖아요. 잘만 먹어도, 한 끼만 먹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병원에 오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며칠 전부터 잘 못 먹어요. 항암 받으러 간다고 하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진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분은 저한테 가기 전에 갈 거면서도 이제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안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또 가서 또 하구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우울증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치료 결과가 달라요.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분이 수술하기 전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수술을 안 해버려요. 왜 그랬더니 치료하고 결과를 봤더니 오히려 우울증했던 사람은 결과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울증 치료를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항암하거나 치료받을 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정신과 가서 약을 좀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은 암 치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혐오로 인해서 잘 못 먹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양제 주사를 반드시 말아 그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기 전에 저희가 보통 병원에 와서 많이 하는 게 아미노산하고 비타민C 투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닥신 같은 거. 그리고 꼭 맞고 가면은 확실히 항암을 이겨낼 힘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거. 그다음에 항구토제. 구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입맛이 없는 분 메게이스 그 처방하면 되거든요. 이거 보통 한 80% 이상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먹고 결국은 뭐 좋으면은 이제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약들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 약들을 처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중 감소예요. 요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고 그 병원들보다 보면 대학병원들이 보면은 데이터 발표할 때 항상 제일 얘기되는 게 이 체중 감소예요. 체중이 빠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후가 안 좋더라. 그래서 왜 그 췌장암, 담낭암, 뭐 담도암 이런 쪽이 예후가 안 좋냐? 딱 하나예요. 체중이 빠져요. 근데 이상하게 그들 암들은 근육이 잘 빠져요. 유방암 환자들은 체중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췌장암이나 이런 암보다 훨씬 더 예후가 더 좋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체중이 빠질까? 바로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이 소모가 되는데, 항암제로 인해서 식사를 못해 체중 감소가 이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식사를 잘해도 항암 치료 동안은 체중이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그거는 항암제로 인해서 대사가 워낙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항암제가 이 우리 소화기 세포들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체중 빠지는 사람들한테 옵티프로테인을 먹이잖아요. 그 옵티프로테인을 먹일 때 체중이 빠진 사람들은 처음 먹을 때 되게 역겨워해요. 근데 어느 정도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먹어도 괜찮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빠지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장내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도 막 나고 그래요. 환자분들이 보면은 막 어떤 분들 뭐 냄새 난다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장내 가스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항암제 치료하는 동안 체중을 못 하면은 결국은 아미노산이나 TPN 영양제 투약을 꼭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 채식만 가지고는 항암 치료를 못 받아 할 뿐만 아니라 예후도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이 정말 공기 좋은 데 가서 어떤 데 보면은 뭐 그 암 환자 뭐 그 단식은 뿐만 아니라 무슨 그 음식 하는 데 가서 이제 그 채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하는 데는 그런 데 가서 와서 한 며칠 안 갔는데도 살이 쫙 빠져서 와요. 그럼 그분들 검사하면은 정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 육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육류가 왜 나쁘냐고 보통 말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속에 있는 붉은 색깔이에요. 그 철분이 결국은 장내 이 구웠을 때 염증이라든지 발암물질이 생겨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육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를 제일 추천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수육 형태로 드시면 돼요. 기름기 쫙 빼서. 그래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고,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건 없어요. 항암 치료할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항암이 끝난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체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체중 감소하시는 분들은 영양 섭취가 안 되면 종합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시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이분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암이 많이 커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췌장암 환자들, 뭐 담낭암 환자들 보면은 암이 많이 커져서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암은 그렇게 안 커져요. 대신 못 먹어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양제만 적극적으로 맞고 뭐 하면 체중만 유지되면은 결국은 시간은 벌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도 보면은 말년에 보면은 정말 이 그 근육이 다 빠지는 얼굴살이, 그러면서 나빠지는 거,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악액질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영양 지원을 통해서도 돌이킬 수 없이 환자가 현저하게 체중이 빠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식욕 부진과 더불어서 악액질이 이제 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증후군이라고 못합니다. 왜 오느냐? 첫 번째는 암 자체 때문에도 올 수 있어요. 암 자체로 인해서, 특히 소화기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이럴 때면은 소화랑 관련되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잘 못 먹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올 때 보면 잘 못 먹어서 오고 살이 빠지면서 와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암 자체가 이 소화 기능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는 약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전날까지도 그 암 진단 받기 전까지도 건강해요. 근데 암을 딱 진단 받으면 그때부터는 환자가 돼버려요. 사실은 시간도 몇 시간 차이가 안 나요.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때문에 그래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잘 못 먹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내 몸에 있는 대사를 빨리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은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중만 안 빠져도 결국은 암 치료 결과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체중 안 빠지고 잘 유지되는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약이 분명히 나와요.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에이즈 환자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에이즈 환자도 안 돌아가세요. 약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항암 치료도 지금은 약이 없다고 하지만은 약은 분명히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노벨 의학상 타신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2030년 되면 암이 완치가 된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2050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1년 만에. 그건 의학이 워낙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암 연구 쪽으로 워낙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빅5 병원들의 이런 임상 연구들이 워낙 임상 연구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병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 91세 할아버지가 1년 전에만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90세에 걸렸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91세에 걸리면서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가 나와갖고 완치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91세라는 할아버지가 맞아도 괜찮을 정도니까 얼마나 안전한 약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변화를 생기냐? 우리가 보면은 정상일 때하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보통 올 때는 대부분 이 체중이 좀 빠져서 와요. 이상한데 뭐 어디는 괜찮은데 몸무게가 좀 빠지는 것 같다. 첫 번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먹어요. 그리고 피로가 막 쌓이는 거고.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체중이 더 빠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심하게 체중이 빠지면서 악액질이 더 점점 심해지고 여기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데 근육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는 그때는 암만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체중이 빠지는 기간 동안에 좀이라도 이상하면은 바로 체중을 올리는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그래서 항암할 때 왜 보조 치료인 저희 같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항암만 계속하다 보면 체중은 기본적으로 더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항암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미국 그 암학회를 갔을 때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체중이 빠지는 사람은 체중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 체중이 빠진 만큼 용량을 적게 쓰라고. 똑같이 항암제를 쓰더라도 100%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중이 많이 빠진 사람은 20%까지 줄여 쓰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똑같이 쓰면 그 사람은 결국은 100% 안 좋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항암의 부작용은 적절한 용량을 맞았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맞았을 때 생기는 거지 적게 맞거나 적절한 용량을 맞았을 때는 큰 부작용들은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한테 쓰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몸무게예요. 근데 몸무게라는 것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100kg인 사람, 어떤 사람도 똑같은 100kg인 사람인데 100g의 기준을 놓고 맞았을 때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은 또 하나 똑같이 맞았는데 오히려 더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체력이 달라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혈액 검사예요. 혈액 검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백혈구라든지 뭐 헤모글로빈, 이 간 기능 수치가 회복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회복이 돼서 또 맞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3주 만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럼 4주, 5주 걸리는 사이. 그럼 그 사람은 용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용량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기간을 늘려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리고 그런 항암제가 이 사람을 완전히 완치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지해서 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완치되는 약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없어지는 약들. 그게 뭐냐? 바로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내 몸도 손상을 시켜줘요. 그러면 왜 이 약을 써야 되느냐? 결국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써야 돼요. 의사들이.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유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그걸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심하게 빠졌을 때 오히려 항암제를 맞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항암 치료하다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 없으니까 그냥 마음의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는 없고 안 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체력 보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체중을 또 올리고 먹고 잘해서 체중 올리면서 몸을 만든 다음에 다시 가면 돼요. 근데 그 말에 오히려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치료받을 수 없는 환경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상한 치료를 가서 뭐 산속에 가서 뭐 식이요법은 또 이상한 데 가서 뭐 이상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체력을 보강시키라는 거예요. 체력이 보강이 되면은 다시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썼던 논문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비타민 C 가지고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썼더니 사이토카인이 변화가 결국 이제 그 독소들이 나오면서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실제 비타민 C를 썼던 분이 정말 이 생존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토카인 분비가 더 떨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체중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2003년도에 썼지만 그때 참 벌써 15년, 6년 됐구나. 참 오래된 연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이 옵티프로테인 저도 먹어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라놓긴 했지만은 맛은 없어요. 근데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체중 빠진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근데 먹은 사람들은 체중이 올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 자체가 내 몸의 알부민 수치를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차든지 폐에 물이 찬 분들이 이거 먹고 좋아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사실 복수할 때 보통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수 빼고 알부민 주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찼을 때 또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평상시부터 이런 옵티프로테인 같은 걸 먹어서 근육을 좀 키워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덜 찬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먹어보고 아 맛이 없네 안 먹어 이래 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재밌는 게 이 근육 빠지는 걸 또 막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기전을 보면은 체중을 감소시켜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암세포 내에서 이런 그 사이토카인 분비가 심해지는데 이걸 그 감소시켜서 그 골근격계의 세포들이 이제 사멸을 죽는 거를 막아준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근육 소실을 그 촉진시키는 경로를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사람들한테 이 오메가3가 좋고 그리고 오메가3 말 그대로 암세포를 제가 이제 면역 경구제로서 면역을 증강시켜 주는 게 세 가지 보통 얘기했잖아요. 인비터스 1316,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인프로,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얘기하는데 암세포의 시작은 염증부터 시작해요.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체중이 빠지는 사람들 기본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들어가야지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백질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그리고 못 드시는 분은 영양제 꼭 맞아서 버텨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거는 연구 결과로서 이미 폐암 환자들 항암 치료 받은 사람들한테 오메가3를 줬더니 안 줬던 분에 비해서 체중 감소가 훨씬 더 덜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입안 궤양. 이 구내염이 또 중요한 게 뭐냐. 항암을 받으면 점막이 손상이 잘 와요. 그러다 보면 못 먹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진짜 영양제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누룽지 물이라도 먹어야 돼요. 고기 국물이라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안이 회복될 때까지 하고요. 보통은 이제 2에서 3주 되면 대부분 호전이 돼요. 근데 입안이 진짜 여기 어떤 사람들 보면 궤양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캔디다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니스타틴 가글이라는 항생제 치료를 꼭 받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양 결핍으로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경우들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때그때 맞게 잘 조절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 이 얼굴 쪽에 받는 사람들, 식도에 받는 사람들 보면 거기 점막들이 다 손상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거는 산소 치료밖에 없어요. 사실은 산소 치료를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결과들. 우리나라 의료법이 진짜 이 피부 궤양일 때만 이제 지금 치료할 수 있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방사선 치료 받을 때부터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치료도 결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들을 많이 막는다는 거죠. 그거는 받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 방사선 치료 받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산소 치료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산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확실히 피부가 손상이 덜 와요. 그러면은 이 산소 치료가 혹시라도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을까?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 암세포가 싫어하는 게 바로 열하고 산소예요. 그래서 그리고 암세포 산소가 없는 종양이고 밖에는 산소가 있는 종양이잖아요. 산소가 없는 종양은 바로 그 방사선 치료가 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열 치료를 병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건드려주는 거. 산소 치료도 똑같아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대신 산소 치료를 한 번 받을 때 1시간은 받아야 돼요. 어떤 데 10분, 30분 이럴 때는 사실은 별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은 1시간 정도는 받아줘야지 확실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사선을 여기 이제 유방 환자 얘기하지만 유방 환자 방사선을 여기 째면은 라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방사선성 폐렴이 생겨요. 왜 그러냐? 이 방사선이 폐를 때리니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100% 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여주는 게 뭐냐? 바로 산소 치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경부암 환자들 여기 이제 방사선을 때려요. 거기는 주치료가 그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때리면 피부가 이제 약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얼마 전에 왔던 분이 이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데 안 심혀진대요. 그래서 이게 잇몸이 완전히 손상이 돼갖고 그래서 치과에서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더니 대학병원에서는 알잖아요. 방사선 치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임플란트 절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환자는 십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산소 치료 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러는데 이미 손상이 와버린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는 저희 병원 산소 갖고는 안 돼요. 그때는
더 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그 강릉 펜션 사건 때 유명했던 병원, 강릉 아산병원하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 거기처럼 이제 큰 챔버 속에서 기압을 훨씬 더 센 기압으로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손상이 된 조직은 회복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궁경부암 환자들, 자궁경부암 환자분들 방사선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궁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질 쪽에 손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안 괜찮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97년도가 96년도에 그 지방의 모 대학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받고 나서 8명인가 10명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암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받았던 그 8명인가 10명 환자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 방사선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방사선 후유증은 그때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손상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산소 치료는 꼭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왔던 분은 30년 전에 방사선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피부가 이제 괴사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지방 거기 원주 세브란스로 보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도 괴사가 된 상황에서 치료하면은 치료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나 이런 부작용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고압산소 치료를 해서 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소가 많은 약이 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인턴 레지던트 때 많은 환자분들이 방사선 후유증 때문에 나빠졌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소독을 해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빠졌는데 근데 우연찮게 이제 논문에서 한 줄을 보고 이 치료법이 산소 치료라는 걸 알게 되고 미국에 이제 그 닉스 하스피탈이라고 해갖고 이제 샌디에고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일주일간 교육받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산소 치료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방사선 치료 받은 사람이 산소 치료를 받은 경우하고 안 받은 경우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달라요. 뭐 몇 년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20번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때 빨리 받으면 좋지만은 늦게라도 받아주는 거가 안 받아주는 거 다르다는 거. 그거는 환자분들이 느껴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소 해갖고 암만 공기 좋은데 많이 가잖아요. 공기 좋은데 가봤자 기압이 안 걸리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충분한 기압이 걸어줘야만이 피부나 이런 호흡을 통해서 쑥 들어와진다는. 그래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거고. 이분은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하는데 이 산소통에 들어가서 저희 나라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주로 이제 연탄가스 환자들한테만 잘 사용하고 있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피부 괴사가 돼야만이 지금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고 외국은 다 그 치료 과정 중에 산소 치료를 다 하게 돼 있어요. 하게 하고 있고요. 그게 다르다는 거. 이게 이제 그 피부 괴사 오는 경우인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피부가 저산증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조직이 섬유화가 옵니다. 받은 조직 보면 단단해져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잘 유지가 되면은 좋은데 어느 순간에 안쪽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군에서 이 피부가 그 산소가 안 가니까 혈액이 안 가잖아요. 그럼 거기 부분에서 괴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괴사가 어떻게든지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면 그 괴사된 조직들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뚫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여기 스킨 피부를 여기다 이식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괴사가 돼버리면은 뚫리기 시작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피부가 조금이라도 빨개졌을 때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산소 치료를 받아주는 게 좋다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번을 받을 건가? 이제 추천하는 건 20번 정도예요. 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약해져 갖고 이게 해도 잘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모. 탈모는 이제 항암제 치료 받으면 보통 2, 3주 후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하고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두건을 쓴다든지 그냥 가발 쓰고 어차피 항암제 치료 끝나면은 좋아져요. 그러면 이 좀 덜 생기게 하는 게 방법이 뭐냐? 제일 대표적인 건 말 그대로 여기다가 결국은 산소죠. 산소를 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말하는 게 이제 비오틴하고 아연 그리고 이제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그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생기는 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기는 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 성분이 베타글루칸이고 그 중에서도 1316이에요. 왜 차가버섯을 반대하느냐, 항암할 때. 그 이유는 차가버섯에 이제 베타글루칸 성분들인데 그 성분은 일부밖에 있고 나머지 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1,4는 식이섬유고 1314는 체중 조절, 혈당 조절이고 실제 항암 효과는 1316이죠. 그럼 1316만 있는 거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소장에서 작용해서 거기에 있는 M세포와 작용한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 결국은 가는 거죠. 그래서 항암할 때 백혈구를 올려주는 걸 보여주고요.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벌써 옛날부터 논문들로 이미 벌써 항암할 때 그 백혈구 감소를 막아준다는 게 이제 임상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던 거고 그리고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죠. 여기도 보면은 먹었을 때 유방암 환자들 보면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거를 복용하니까 확실히 그 백혈구 감소라든지 삼해질이 좋아졌다는 거를 이미 논문으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이제 나왔던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항암할 때 이런 걸 썼다는 거는 결국은 안전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 그리고 이 심장 독성. 작년에 이제 그 한국 유방암학회인가? 거기서 이제 그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방암 환자들의 발생률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뭐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료에만 관심을 가졌고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 심장 독성이에요. 심장 독성이 이 항암 치료를 안 받았던 분에 비해서 1.5배가 늘어났고 특히 50세 미만의 여성들이 2.9배나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항암제 때문에 이게 오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아드리아마이신, 빨간 약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초반에 맞아요. 그게 바로 심장 독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5FA라든지 아니면 허셉틴 이런 약들 자체가 심장 독성이 세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주로 약 쓰면서 심장만 체크해요. 근데 심장만 체크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 언제 심장 질환이 생길지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장 질환은 거는 그 항암 치료 받는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방이 뭐냐? 바로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코큐텐을 먹으면은 이 심장 질환이 거의 안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환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특히 유방암 환자들 이런 아드리아마이신 쓰는 사람들한테 코큐텐을 무조건 먹으라고 하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 거의 안 생겼어요. 생겼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기전은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심장에 있는 세포들의 독성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이 심장 독성이 오는데 얘네들이 비가역적인 손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항암제 맞았던 애들이 나중에 2차 암 발생률도 증가하지만은 신부전들이 잘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아암의 경우 성인이 돼서 신부전을 고생하는 게 보통 5에서 10% 정도는 신부전이 오지만은 40% 정도는 이미 벌써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뭐냐면은 똑같이 걷지를 못해요. 말 그대로. 이 신부전은 아예 걷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그때 암만 좋은 약을 써보다 결국은 나빠지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중간 과정 때 이런 약을 쓴다고 생각할 때 코큐텐을 줘버리면 돼요. 코큐텐이 항암제 작용을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병원들이 보면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막 먹을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만은 실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외국계 책들 보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코엔자임 Q10은 거의 약처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하는 법, 자주 심초음파, 이건 대학병원에 자주 심초음파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얘기했던 예방을 하는 건데 초기 심장 독성에 되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비타민C, 셀레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는 후기에 생기는 심장 독성이에요. 그런 것들은 얘네들이 효과가 떨어져요. 그걸 해결하는 건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죠. 그래서 CoQ10을 2년 동안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후기에는 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을 통해서 심장 그 근육에 손상된 거, 없어진 거를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CoQ10은 노화의 비타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20대 때는 괜찮아요. 40대부터 이제 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보면은 브록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똑같이 걷고 운동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숨이 차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CoQ10이 부족하면은 심장이 잘 피를 공급을 못해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기관도 다 나빠진다는. 그러면 보통 음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냐? 코엔자임 Q10이 제일 많은 음식들은 말 그대로 심장이에요. 옛날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동물들의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고기, 그 다음에 이제 정어리, 정어리를 하루에 6마리씩 먹든지 아니면 그 심장을 한 100g씩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알약으로 그냥 하나 먹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보놓으면은 여기에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은 내 노화는 빨리 올 뿐만 아니라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퀴놀하고 유비퀴논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유비퀴논이나 유비퀴놀이나 코엔자임 Q10은 똑같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굳이 비싼 거 먹지 말고 그냥 똑같이 그냥 드시면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독성. 이 패독성은 주로 뭐냐면 항암제 중에서는 일부예요. 부설판이라는 일부 항암제하고, 그 다음은 또 뭐냐면 방사선 치료예요. 방사선은 폐를 다기 때문에. 근데 패독성은 사실은 치료가 되게 힘들고 한 번 생기면은 그게 돌아올 가능성이 드물다는 거. 그래서 그 이유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럽니다. 대신 발생률은 낮죠. 이런 약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도 뭐 폐를 하는 경우들은 이제 유방암 경우 아니면 폐암 환자들, 일부 환자들한테 국한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산소 치료. 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방에 조던. 퀘르세틴이 뭐냐면 바로 양파 껍질에 있는 그 성분이잖아요. 양파가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퀘르세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껍질을 벗겨 먹고 안에만 주로 먹어요. 그럼 퀘르세틴 함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껍질을 잘 씻어서 그걸 차로 먹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그냥 퀘르세틴, 셀시우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사서 드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사. 설사는 이제 항암제로 생겨서 이 점막에 손상이 와서 이제 생기는데, 설사를 하게 되면 뭐냐면은 체중이 쫙쫙 빠져버려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복통도 오고, 뭐만 먹으면 설사라니까 안 먹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먹었는데 설사라니까 더 많은 양이 빠지잖아요. 왜 그러냐? 수분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더 빠져버리는. 그럼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항암제를 맞을 때는 반드시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유산균을 먹으면 오히려 유산균도 균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혹시라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 균이 들어오면 그 폐혈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 중에서 안전한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그 안전한 유산균이 뭐냐? 락토바실루스하고 비피더스균이에요. 얘네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또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엔테르코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균주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3세대 유산균을 먹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한테 LGG, BB12, LA5 얘네 세 가지는 면역력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이런 부작용들이 없기 때문에 장내,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고, 10종이든지 20종인데 복합적으로 있는 데는 그런 균주들이 들어가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균주들. 그래서 확인하고 먹고, 가급적이면 3세대 유산균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통이 이제 심하거나 설사가 자주 오는 분은 병원에 지사제를 줍니다. 지사제를 먹고요. 그 다음에도 설사가 계속 나오고 복통이 심하면 그럼 응급실 가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영양제를 맞아서 보통 하고, 제일 왜 응급실을 가야 되냐면은 말 그대로 탈수가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점막이 너무 많이 생겨서 혹시라도 혈변을 본다든지 잘못되는 경우 장이 또 뚫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부 항암제 중에서 이 설사를 유도하면서 장이 뚫리게 하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물어보고 미리 혹시라도 어떤 순간에도 병원에 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 손상. 간은 항암제를 대사하기 때문에 손상은 기본적으로 옵니다. 간 수치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 특히 간전이가 있는 경우에 더 독성이 심해진다는 거. 그래서 혈액 검사, OT, PT 이런 것들이 오고, 간 독성이 이제 심한 경우들은 보통 이제 이거를 보호해주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고, 항암제 해독에 관여하는 거는 글루타치온하고 MSM이 있고, 간 손상이 왔을 때 이걸 회복시켜주는 거는 우르사, 실리마린. 이거는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병원에서 대부분 이거를 처방해 줄 겁니다. 우르사라든지 실리마린을. 근데 정상인 사람은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간이 안 좋은 사람 중에서 간소혼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변비거든요. 그러면은 두팔락 시럽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 옛날에 그 하얀 거탑이라는 영화 했을 때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김영민 씨가 막 간소혼수에 빠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 행동을 보는 이유가 바로 변비 때문에. 변비도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변비가 생기면은 장내 유해균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 생성이 돼서 얘가 우리 몸에 들어서 독소로 작용해서 간을 나쁘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두팔락이라는 이제 시럽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약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의료진들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일점을 찾아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는 거죠. 신장독성은 대부분 이제 그 항암제 때문인데요. 주로 이제 항암제를 맞고 나서 이제 몸이 붓는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요. 특히 이제 CT 찍을 때 또 그래요. CT 찍으면 조영제를 써요. 그럼 또 신장들이 또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제 비유행 크레아틴이 높은 경우들이 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약이 시스플라틴이에요. 많이 들을 거예요. 이분은 이 시스플라틴만 항상 신경병성 통증만 생각하는데 신장 독성도 시스플라틴이 있고, 이거를 예방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글루타치온 주사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확실히 이런 부작용들이 적게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경구제로서는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병증이죠. 말 그대로 이 손발 저림뿐만 아니라 이 신경들이 손상이 돼갖고 어떤 분들은 진짜 신경이 날아가갖고 걷지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막 이렇게 쓰러지고 항암제 하다가. 그게 바로 이 그 항암제로 인한 특히 대표적인 게 이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장기간 못 씁니다. 어느 정도 일정 쓰고 나면은 부작용이 생기면은 끊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 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미지근한 물, 그리고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통각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제일 좋은 치료제는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리고 경구는 뭐 케르세틴이라고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은 발이 이렇게 하고 생이손이라고 하잖아요. 막 손이 바닥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항암제 많이 쓰다 보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부작용이 바로 옥살리플라틴, 시스플라틴인 건데, 항암제 중에서 치료가는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 때문에 이제 중단한 경우들이 많이 와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냐? 병원에서는 대부분 뉴론틴이나 릴리카만 처방합니다. 이건 뭐냐? 진통제예요. 진통제는 어디까지 진통제지 이 부작용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릴리카 뭐 진통제 여러 가지면 더 좋은 치료는 바로 글루타치온 주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논문들 보게 되면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이런 옥살리플라틴, 시스플라틴하고 글루타치온을 맞는 군하고 그냥 안 맞는 군하고 비교했을 때 맞았던 군들이 부작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도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럼 왜 치료 결과가 더 좋게 나왔냐 생각해 보니까 바로 부작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작용이 감소되면은 치료는 항상 적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심하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부작용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항암 치료보다 더 중요한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대부분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나중 내에서 상태가 나쁘면 더 이상 해줄 거 없으면서 병원에다가 이제 후회를 막 하잖아요. 하소연도 막 하고 원망도 하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만 보는 거지 부작용 관리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럼 부작용 관리는 어떻게 보면 환자의 몫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2017년도에 저도 이제 그 대학에 있다가 이제 그 개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한 여자분 환자가 신경병성 통증 때문에 이제 왔어요. 근데 이분은 항암 치료 끝난 지가 벌써 한 7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모발 검사를 했더니 알루미늄이 증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해 보니까 바로 그 알루미늄이 그 항암제가 이제 백금을 쓰잖아요.
그 시스플라딘, 옥시플라딘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는데 얘네들이 어디에 갔냐면 바로 신경에 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알루미늄 킬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이리테이션 킬레이션 했더니 증상이 좋아지면서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킬레이션은 사실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쓰는 거는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인과관계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바로 2015년에 넣었던 것도 옥살리플로틴을 해서 진짜 신경병성 통증이 오는 기전을 찾았고요. 그게 바로 도살혼, 이 척추에 있는 도살혼의 알루민 축적으로 인해서 신경증 통증이 온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냐? 발견만 하면 뭐예요? 치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안전하면서 환자한테 초반부터 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썼더니 확실히 이 그 도살혼의 알루미늄의 축적이 줄어들면서 신경병성 통증이 감소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100% 막지는 못해요. 근데 확실히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이 신경병성 통증, 부작용이 더 게 되는 거는 이미 나와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논문으로 또 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장점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요. 그리고 저희가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계속 끊임없는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종. 항암제는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말초혈관에 그 부종, 말초 혈액이 안 되게 부종이 옵니다. 근데 이 부종이라는 거는 항암제 치료 끝나고 나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치료가 끝나고 나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분은 이제 항암제 치료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부종이 안 빠졌다고 이제 오는 경우. 근데 이분들을 그냥 놔두면은 병원에서는 그냥 지켜봅시다 해요. 지켜는 봐요. 그러면은 보통 1년이든 2년이 지켜봐서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부작용이 있을 때 빨리 적극적으로 생겨서 치료를 해서 없애주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없애주는 방법들이 뭐냐? 바로 그러면은 이유가 결국은 이 말초혈관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건 바로 글루타치온하고 산소예요. 글루타치온으로 항암제의 독소들을 없애주고 산소를 공급해 줘갖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 그러면 돌아와요. 근데 막연히 그냥 대학병원에서는 기다려 봅시다. 뭐 기다려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근데 안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이 두꺼워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섬유화 변화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암은 없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면서 삶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서 6개월이가 지났는데도 이게 손이 안 돌아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이 오른쪽 수술했어요, 유방암. 그러니까 오른쪽이 보면 림프 부종 때문에 생긴 거라고 얘기가 되지만 왼쪽이 부었기 때문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항암제 전형적인 부작용이었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글루타치온을 매일같이 맞추고 매일같이 산소 치료를 하니까 일주일 만에 싹 빠져갖고 이제 퇴원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이 다른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찍어줘갖고 이거를 얘기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요.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을 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기다려보는데 기다려봤을 때 그냥 그대로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본인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줘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모브레인. 깜빡깜빡하는 경우 있잖아요. 항암을 맞게 되면. 항암을 맞으면은 깜빡깜빡해요. 왜 그러냐?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그거는 이제 케모브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항암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왜 더 많이 오냐면 또 항암 치료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습니다. 잠을 못 먹는. 이 수면제가 이 뇌세포를 좀 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단기 기억력을 떨어뜨려줘요. 이게 복합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 기억력이 많이 상실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글루타치온이에요. 뇌세포의 에너지는 항상 글루타치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케르세틴 거의 뭐 똑같아요. 이 두 가지가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았던 사람들이 이런 케모브레인 항암내라고 하는데 이 기억력들이 이제 막는 거를 맞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줬던 책이 이 책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관련된 이제 영양소들이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